다음으로는 교재 2장의 통계적 모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통계를 하는 이유는 모델,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로 실세계, 그 전체를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것과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선생님이 그 부모님의 연봉과 뭐 이런 거 가지고서 그 가설을 만들면은 좀 약간 편파적이겠네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하고서 편파적인 이유를 뭐 설명을 한다든지, 부모님의 인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컴이 자식의 컬리지 GPA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인컴을 측정할 수 있는 뭔가를 바꾸고 그 자녀가 다니는 대학교의 GPA를 이렇게 해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인컴이 높으면 높을수록 GPA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자고요. 그게 나의 가설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이 우려를 하는 거는 이렇게 상식을 가지고 일반화를 하면은 안 맞는 게 너무 많이 생겨요. 그죠? 안 맞는 게 너무 많이 생기면은 사실 그런 걸로 가설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게 무의미한 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이론이라든지 사회 심리 이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한 이유가, 그런 이렇게 상식에 기반해서 가설을 테스트해 보면 뭐 틀리고 막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도록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부모님의 인컴을 숫자로 측정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숫자로 측정한 변인이고 GPA도 숫자로 측정한 변인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나의 가설은 어떤 종류의 가설이에요? 어소시에이션 가설입니다. 그죠? S가 두 개 있나요? 어소시에이션 가설입니다. 그러면은 어소시에이션 가설이라서 앞에 것도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도 숫자로 측정되고 디펜던트 베리어블도 숫자로 측정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말이에요. 이런 규칙성, 그죠? 인컴에 따라서 GPA가 높아질 거라는 규칙성, 이런 규칙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얻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가 시각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우선 데이터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인컴을 세상에 이렇게 우리 사회 전반적 파퓰레이션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샘플링을 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샘플을 추출을 합니다. 그죠? 이 샘플을 추출해서 이 샘플에게 묻습니다. 묻은 다음에 이 샘플에서 가설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걸 사회에 다시 이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게 내 전략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이에 뭐 내가 지금 세운 가설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샘플에게 물어볼 거를 정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베리어블을 측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부모의 인컴 수준을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연봉 수입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래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숫자로 적어달라 그러면 숫자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자녀의 GPA가 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두 번째 질문이 되는 겁니다. 가설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두 질문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구한 거를 실제 데이터를 내가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에 그리고 정리를 해서 그거를 R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내가 인컴을 측정했으니까 내 변인인 인컴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 칼럼을 하나 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칼럼은 GPA를 이렇게 정합니다. 100% 그렇진 않지만 거의 100%가 그렇습니다. 변인을 칼럼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인컴을 하나의 칼럼에 지정을 해줘. 그죠? 인컴이라는 변인을. 그 다음에 GPA라는 변인을 하나 측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샘플, 첫 번째 샘플에게 물어봐요. 인컴이 얼마냐? 그러면은 2억이다. 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만 원을 단위로 2천만 원. 그죠? GPA는 3.2.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죠. 7천만 원이다. GPA는 3.0. 그죠?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5천만 원이다. GPA는 2.8. 네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죠? 물어봤더니 1억이다. 그죠? 1억은 이렇게 해서 3.8.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다섯 번째, 뭐, 여섯 번째, 뭐, 일곱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쭉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엑셀이나 여러분들 구글 시트 같은 스프레드 시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얻어지겠죠. 그죠? 데이터가 얻어지면 숫자니까, 그러면 내가 모은 이 샘플들의 n명의 샘플이 있겠죠. 그죠? n명의 샘플의 평균이 얼마인지 내가 구해볼 수 있어요. 그죠? 인컴의 평균을 구해볼 수도 있고, GPA의 평균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데이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시각화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은 지금 인컴에 따라서 GPA가 어떻게 뭐 이렇게 높아지는지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가 될까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보는데, 네모난 박스에 말이에요. 가로, 세로를 이렇게 정해놓고, 가로는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뭐죠? 인컴입니다. 그죠? 세로는 GPA. 그죠? 그래서 4.3, 4.5, 4.5가 만점으로 이렇게 해서 정해놓겠죠. 인컴, 그러면은 여기에 0에서 가령 수십억, 뭐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내가 얻은 데이터를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죠? 2천만 원일 적에 3.8, 4천만 원일 적에 3.2, 4천만 원일 적에 3.2, 5천만 원일 적에 2.8, 3.8, 그 다음에 1억일 적에 가령 4.0,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컴과, 만약에 말이에요, 선생님이 가설을 처음에 설명을 할 적에, 가설은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레귤러하게, 그죠? 뭐 메카니컬하게, 혹은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법칙 정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규칙성, 법칙, 프린시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프린시플, 법칙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한 방정식의 선을 따라서 쭉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냐 하면은, 이렇게 있을 적에 인컴에 따라서 GPA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적에, 인컴에 따라서 GPA가 이렇게 높아질 거라는 가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가설에, 그죠? 여기 있는 요 가설의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리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처음에 데이터를 얻을 적에는 요거를 모르죠. 여기 있는 요 선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아마도 내가 연관의 가설을 이렇게 아까 만들었을 적에 부모님의 그 인컴과 GPA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만들었을 적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서 만든 거겠죠. 그죠? 요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예요. 그죠? 근데 실제 데이터는 요 빨간 선이 나와 있는 것처럼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일정 패턴을 보이기는 하지만은 한 선에 모여 있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놓고요. 여러분들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고안해 내겠지만은 요 데이터를 대표하는 선을 이렇게 찾아서 긋는다고 해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 1차 방정식 배웠으니까 여기서 y는 그죠? a 플러스 bx라는 이렇게 그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a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기울기가 b입니다. 그죠? 그럼 이런 선을 만들고 이 선 위에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안 그러니까 이 선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잘 모여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면은 증명을 하면은 그러면은 인컴이 GPA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인컴과 GPA 간에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통계적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통계적 모델이 실제 데이터를 얻어서 이렇게 봤을 적에 요 선에 얼마나 잘 모여 있는지, 내가 통계적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 데이터를 얻었더니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보자고요. 요 가운데 검정선이 통계적 모델인데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그죠? 알록달록한 데이터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실 이 모형, 이 선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델 핏, 이게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 데이터를 얻었더니 여기 빨간색 모여 있는 거에 다 모여 있어. 그러면은 완벽하게 핏하죠. 그죠? 그러면 그 모델 핏이 완벽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완벽한 핏에 근접하게 그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고 어떤 식으로든지 수치화해서 거의 이렇게 완벽한 거에 가깝지 않느냐, 그거에 근사하다 라고 증명할 수 있으면은 내 모델이 사회를 설명하는 규칙을 찾아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게 통계적 모형과 적합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데이터를 실제 얻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화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규칙성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통계적 모형은 아주 간단한 형태로 요게 이제 교재 처음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population이 있어요. 그죠? 요게 population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샘플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샘플을 얻었어요. 그죠? 요게 샘플이에요. 그리고 요 샘플에 그죠? 길거리 고양이에 대한 측은지심 그런 것들을 측정했다고 보자고요. 그래서 그 평균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이 사회의 유기동물에 대한 측은지심의 정도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수는 population 모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알아낸 점수는 아니지만 요걸 가지고 population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inferring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inferential statistics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inferential statistics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요 x 바도요. 그죠? population의 평균은 그리스어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무라고 이렇게 표현, 그죠? X바가 무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죠? 일치하는지 이렇게 안 쓰나요? 일치하는지 이렇게 보는 요게 모달 적합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장 간단한 예로 여기 있는 요 샘플의 평균이 뭐냐 하면은 실세계를 이렇게 그려주는, 그죠? 알려주는 통계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의미의 통계적 모형은 평균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가 교재에 나옵니다. 교재를 실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모집단과 표본하고 평균, 아주 단순한 통계적 모형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통계적 모형의 종류에서 선형 모형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이겁니다. 선형 모형. 그죠? 선에서 선으로 실세계를 예측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직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곡선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계적 모델, 통계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대표할 수 있는 건지에서 적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저 학년 통계 시간에 그러니까 배우는 거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실세계, 그걸 대표하는 그거를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모집단은 영어로 population입니다. population.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샘플은 표본이라고 그러죠. 그죠? 표본. 그리고 모집단에서 이렇게 표본을 차출하는 거를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표집 이렇게 부르겠죠. 그죠? 그래서 표집해서 샘플을 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모집단을 예측하는 거를 추정 통계한다. 그래서 추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퍼링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표본의 평균은 이렇게 X바 이렇게 나타내고, 표본의 평균은 그리스 문자로 소문자 M에 해당되는 무자를 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표본의 분산값은 스몰 s의 제곱값을 쓰는데, population의 분산값은 그리스어로 스몰 s인 시그마의 제곱을 씁니다. 요거 그리스어로 스몰 s예요. 그죠? 그리고 표본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스몰 s를 쓰는데, 요거를 말이에요. population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렇게 시그마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그 단순한 통계적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간단한 걸로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균은 구하는 방법 아십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모르면은 다른 동영상을 대체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평균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요 수업은 고학년 수업이니까 이렇게 그냥 소개를 하겠습니다. 평균은 개인 점수를, 그죠? 모두 더해서 i는, 여기 i입니다. 1에서 n까지, 샘플의 숫자가 n으로 있을 적에 얘기하는 겁니다. n까지 모두 더한 다음에 그거를 샘플의 숫자인 n으로 나눠주고 요것을 평균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요 얘기는 우리가 실제 그림을 보면은 x라는 집합이 있을 적에 x 안에는 1, 2,
2, 3, 4, 5, 10, 그 다음에 11, 12, 12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요 각 개인의 점수를 X에 속한 첫 번째 집합, X에 속한 두 번째 원소, 집합이 아니라요. 세 번째 원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모두 X의 몇 번째까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나는 일반화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X n번째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요 얘기는 X라는 집합의 개수가 모두 원소가 n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X라는 샘플은 n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그것을 모두 더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X를 i라고 이렇게 놓고 i가 1부터 그죠? n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씩 증가시켜서 모두 더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n으로 나눠주란 뜻이죠. 그죠? 여기서 시그마는 대문자 s를 의미합니다. 요 그리스 문자예요. 그죠? 선생님이 아까 방금 전에 소문자 시그마는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건 소문자 s예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시그마로 있는데 요건 소문자, 요건 대문자입니다. 그죠? 소문자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데 쓰이고요. 그러니까 population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이렇게 쓰죠. 그죠? 여기 있는 대문자 s는 summation, 그래서 모두 더하라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모두 X 집합의 요소를 모두 더해서 X 집합의 원소 개수만큼 나눠줘라. 요것을 평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만약에 이 n이 전수조사라면 그죠? 여기에 population이 막 있어서 population을 모두 조사한 거라면은 바로 무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평균입니다. 그러면 평균은 말이에요. 여기 있는 평균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 있는 요 개인들의 점수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 내가 X라는 하나의 변인을 측정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X라고 이렇게 해서 1이 있고 2가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3이 있고 그 다음에 4가 있고 4가 있고 4가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X가 많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껍데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이런 분포를 그려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적에 내가 여기서 평균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 평균은 바로 여기 있는 X 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만약에 이게 population이면은 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죠? 그러면 이 X 바를 이렇게 해서 이 집합이 이 X라는 집합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평균은 말이에요. 가장 많은 개수를 차지하는 값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 값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분산이란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라고 하면은 같은 평균이지만 말이에요. 그죠? 같은 평균이지만 X라는 집합의 평균은 이렇고 Y라는 집합의 평균도 똑같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자고요. 이건 Y 집합의 평균이야. 그런데 Y 집합은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퍼져 있어. 그죠? 요게 Y야. 요거는 X야. 그죠? 그러면 둘 다 평균을 같은 걸로 공유를 하지만 X와 Y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죠? 많이 다르니까 평균만 가지고서는 어느 집합의 분포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취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분산입니다. 분산. 그래서 S제곱 이렇게 해서 분산, 영어로는
베리언스 이렇게 부릅니다. 베리언스 하면은 더 분명하죠. 그죠? 평균을 중심으로 각 집합 개체들이 얼마나 베리한가를 나타낸다. 그래서 베리언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분산이에요. 그러면 분산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개체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가. 그래서 y는 많이 흩어져 있죠. x는 좀 덜 흩어져 있죠. 그러면 요거를 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죠?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그러면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 점수가 이렇게 요 집합에 있잖아요. 선생님이 빨간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녹색 집합에 대해서만 가지고 X 집합에 대해서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 X 집합에 속한 개인 점수들이 모두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각각의 개인 점수에서 평균까지의 점수 요 차이를, 그죠? 요걸 구합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deviation score라고 부릅니다. deviation score. 그래서 줄여서 DS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DS를 구하면 여기서도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구할 수 있겠고, 여기서도 구할 수 있겠고, 여기서도 구할 수 있겠고, 그거 다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은 요게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니까 이 deviation score를 다 모든 원소에 대해서 구해서 그 다음에 deviation score 1, 2, 3 해서 모두 n까지 i는 1부터 n까지 구하면은 그러면 그게 얼마나 평균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지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방법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보통의 이렇게 집합은 말이에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이에요. 뭐 이렇게 샘플이 충분히 크다고 하면은 자연적인 건 좌우 대칭에 가깝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원소가 하나 있으면 반대쪽에도 하나가 있죠. 그죠? 그 반대쪽에도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상쇄가 돼서 집어져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값은 뭐에 가까워지냐면은 0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쓸모가 없어요. 어떤 형태의 이 빨강색 Y 집단도 다 하면은 디비에이션 스코어를 더하면은 0이 될 텐데요. 모든 게 다 0이 되니까 소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디비에이션 스코어를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디비에이션 스코어를 이렇게 구하면 요거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모두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것도 오른쪽으로 다 옮겨가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구하는 요런 방법 메소드 1 해서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방법은 많이 쓰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는 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오차의 제곱의 합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말이에요. 조금 더 복잡한 통계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은 나중에 동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디비에이션 스코어를 구해서요. 그거를 절대값을 씌우는 거는 많이 안 씁니다. 그보다는 어떤 걸 씌우냐 하면은 디비에이션 스코어를 구해서요. 그죠? 그거를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다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모두 더합니다. i는 1부터 n까지 모두 더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 여기 있는 게 제곱되니까 다 양의 수가 되고 그걸 제곱해서 모두 더한 다음에 이거를 샘플 숫자인 n만큼 나눠줍니다. 요거를 내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산 이렇게 부르고 population일 경우에는 분산을 이렇게 쓰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요거는 제곱값으로 디비에이션 스코어를 뻥 튀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10의 제곱이면 100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0만큼의 거리를 100으로 계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과장된 게 있으니까 그거에 루트를 이렇게 씌웁니다. 그죠? 루트를 씌워서 시그마 제곱을 씌우면은 시그마가 되겠죠. 그죠? 이 시그마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표준 편차고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산은요, 여기 있는 분산은 선생님이 디비에이션 스코어를 제곱한 거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른 식으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제가 좀 얘기를 해 볼게요. 뭐냐 하면은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요 빨간 거를 좀 지워 볼게요. 조금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라도 지워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말이에요, 이 X 집합에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분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얼마나 퍼져 있는지는 잘 모르고 오직 알고 있는 거는 X 집합의 평균이에요. 평균값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X 집합의 모든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요 원소들입니다. 요 원소들이 어떤 값을 가질까요? 예측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떤 값을 대면은 예측하는데 가장 덜 틀릴까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바로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 있죠? 요거를 x 첫 번째라고 하면은 요 값이 뭡니까? 그러면은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첫 번째 값은 평균값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값은 뭡니까? 두 번째 값도 평균값입니다. 하면은 이렇게 구하는 거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원래 값은 요 값인데 말이에요. 그죠? 원래 값은 여기 있는 요 값인데 평균 값으로 예측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 오차가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분산의 여기 위에 디비에이션 스코어의 제곱값은요, 어떤 의미를 또한 갖느냐 하면은 평균 값으로 때려 맞췄을 적에 오차라는 의미도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 값으로 예측했을 적에 오차, 에러의, 그죠? 제곱의 합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똑같이 했고, 그러니까 디비에이션 스코어나 에러나 같은 뜻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걸 제곱한 거를 모두 더해서 n으로 나눠준 게 그런 것이 뭐냐 하면은 분산값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산값은요,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그렸으니까 그린 걸 가지고서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냐 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평균을 중심으로 개인 점수들이 멀리 퍼져 있는 처음에 그린 요 Y 집합처럼 빨강색 집합 이러면은 분산값이 어떻게 될까요? 커집니다. 당연히. 그죠? 여기 끝에 있는 요 값이 말이에요, 평균값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도 넓은데 그걸 또한 제곱해서 그것들을 모두 더하니까 평균값을 중심으로 멀리 퍼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그런 집합들은 분산값이 크게 되겠죠. 만약에 말이에요, 분산값이 여기서 이렇게 있을 적에 평균을 중심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 분자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죠? 분자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분산값이 작아집니다. 그죠? 선생님 첫 번째 얘기를 들은 건 분자값이 커지기 때문에 분산값이 커진다는 그런 얘기였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얘기하는 거는 평균을 중심으로 바짝 붙어 있으면은 분자가 작아지니까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평균을 중심으로요, 모든 집합이 다 이렇게 평균에만 모여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분산이 뭐가 될까요? 당연히 0이 되죠. 그죠? 여기 디비에이션 스코어가 모든 게 다 0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평균으로 때려 맞췄는데 에러가 모두 0이 되기 때문에 0의 제곱을 모두 더한 거니까 위가 0이 돼서 0 나누기 몇 이렇게 해서 분산값은 0이 됩니다. 그죠? 요게 분산값이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적으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줄로 나란히 늘어선 거는 분산값을 구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deviation score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죠? 요렇게 부른 거를 교재를 가서 보시면은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deviance 그래서 이탈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deviation score 이렇게 할 때 deviate 하다 그러면은 중도 뭐 대부분의 어떤 줄거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deviate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political deviator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삐딱한 거 뭐 그런 거 급진적인 뭐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탈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교재 보시면 전체 오차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전체 오차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오차는 deviation score, deviator 그거를 오차라고도 이렇게 부른 거죠. 그죠? 오차들의 합은 0이 된다는 얘기가 제곱을 하지 않았을 적에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차 제곱 합을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0이 되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봤을 적에 오차 제곱합 그래서 여기 sum of square error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거 있죠. 그죠? 요거 분자를 여러분들 사람들이 줄여서 뭐라고 많이 쓰이냐면은 sum에서 크게 대문자 sum 그죠? 요게 summation의 sum이니까요. of square 그죠? 뭐의 square죠? 에러의 스퀘어, deviation score의 스퀘어, 그래서 sum of square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오차 제곱합을 뭐라고 부르냐 교재에 보시면은 여기에 sum of square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게 여기에 오차의 제곱의 합, sum of square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차의 제곱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sum of square 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 n으로 나눠준 거를 분산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분산값은요 여기 x 집합의 분산값이죠. 그죠? x 집합이 가지고 있는 분산값입니다. 그런데 x가 말이에요 샘플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샘플이잖아요. 샘플이면은 내가 구한 분산값 x의 분산값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요 분산값을 이렇게 보면은 요 분산값으로 population의 분산을 예측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산값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구한다고 이제 식을 보면은 식이 deviation score를 제곱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 평균이 있잖아요. 샘플의 평균의 deviation score를 이렇게 구한다라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 말이에요. 내가 population의 분산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점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개인의 점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개인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빼주는 그죠? 요 평균값을 빼준 요 deviation score를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렇게 구하는 것보다 말이에요. 요렇게 구해서 요거를 제곱해서 그 다음에 모두 더해 준 거 요게 sum of square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요겁니다. 그죠? 모두 더해 주고 요거를 n으로 나눠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사실 원래 분산값은요 뭐냐 하면은 요 샘플의 평균 말고 파퓰레이션의 평균을 쓰면은 그러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개인의 점수를 파퓰레이션의 평균에서 뺀 거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거를 n으로 나눠준다 라고 해서 그게 샘플이지만 파퓰레이션의 분산값을 예측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어떤 게 단점이에요? 어떤 게 단점이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 무값을 모를 수가 있죠. 내가 오로지 가지고 있는 건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아니라 샘플의 평균밖에 몰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요거를 요렇게 대체해서 씁니다. 대체해서 쓰고 그걸 n으로 나눠주면 샘플의 분산값이 되는데 내가 요걸 가지고 말이에요. 무 대신에 샘플의 평균을 뺀 그 디비에이션 스코어의 제곱의 합 그걸 n으로 나눠줘서 파퓰레이션의 분산을 예측하는 데 쓴다고 하면은 항상 수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실제 경험학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에러가 좀 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죠? 그게 그렇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무값 대신에 샘플의 평균값으로 뺀 디비에이션 스코어를 썼다고 하면은 n 대신에 n-1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게요. x 개인의 점수를 무 대신에 샘플의 평균에서 뺀 거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거를 n 대신에 n-1로 나눠주면은 요게 파퓰레이션의 분산값에 더 일치하더라 라고 하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샘플이 x가 있잖아요. 그죠? x를 가지고서 파퓰레이션의 분산을 예측하려고 그러면은 n-1로 나눠주는 게 맞다. 특히 또 이 경우에는 개인 점수를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아닌 샘플의 평균으로 나눠준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샘플이 있을 적에 샘플의 분산값으로 파퓰레이션의 분산을 예측할 적에는 n-1을 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n-1을 쓰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른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n-1을 이렇게 쓰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만은 얘기를 할게요. 그죠? 선생님이 여기에 무값을 쓰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죠? 개인의 점수에서 여기 x제곱이 아니라 이걸 지워볼게요. 지우고 다시 쓸게요. 선생님이 오른쪽에 이렇게 썼으니까 개인의 점수에서 무값을 빼서 제곱해서 모두 더해주고 n으로 나눠주면은 그러면은 파퓰레이션의 분산을 예측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샘플을 구했는데 샘플 평균만 알지 파퓰레이션 평균은 모를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퓰레이션의 평균 대신에 샘플의 평균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왜 n-1로 나눠주느냐 했더니 수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어떤 걸 알았냐 하면은 요 분자만 이렇게 보자고요. 분자를 보면은 항상 여기 있는 요게 말이에요. 요거보다 큽니다. 그죠? 그런데 요게 분산을 예측해 주는데 더 정확하게 쓰인다 그러면은 요게 항상 작은 경향을 띠면은 요 분자도 조금 작게 만들어 줘야지 원래 분산값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분자만 놓고 이렇게 보시면요. 그죠?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오른쪽에 왼쪽보다 항상 크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n-1로 나눠준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분산값은 그렇게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